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는 조직을 폐지해야 됩니다. 없어도 가능하고 재판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면 됩니다.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는요, 행정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다가 장정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면은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에다가 그걸 의뢰합니다. 회의 중에. 자, 유권 해석위원들에게 오늘 모이십시오. 그러고 회의를 잠깐 정회시킨 다음에 이 장정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갑론을박해서 해석을 해. 그럼 의장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장정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런데 유권 해석위원회는요, 정치적인 성향을 띨 때가 많아.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사회를 보냐, 누가 감독이냐에 따라서 그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넘겨, 그렇게 해서 회의를 넘겨. 지나가 보면 이상하다 보면 나중에 틀린 거거든. 근데 회의석상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슬쩍 그렇게 넘어가고 만 거야, 그러면 회의를. 그래서 감리교 정치는요, 이제 장정 유권 해석의 역사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어떻게 정치하냐?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를 앞세워서 의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장정에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집권자가 없는 사람이 소집한 연회에서 총회대표 선출했다. 그 총회는 자격이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의뢰하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총회 대표가 될 수 있다 해놓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서 소급시켜 볼 때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연회 대표를 뽑아서 총회 대표가 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총회 장정 유권 해석인데 1차는 이렇게 해석하고 2차는 이렇게 달리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미국 감리교회는 어떠냐? 제가 미국 감리교회 장정을 보니까요, 그 조직에 거기는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어요. 미국은요. 그들의 장정에 보면 그게 없어요. 우리만 있어 그게. 그래서 제가 한국 감리교회는 이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감독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조직이고, 난 이거 지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장정 유권 해석은 어디서 합니까? 재판위원회가 합니다. 재판위원회. 지금도 미국의 최고 재판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는요, 장정 유권 해석 기능이 있어요. 지금도요. 의뢰하면 그 사람은 재판위원회가 모여서 해석을 결정으로서 해석해줍니다. 최고 재판위원회 결정. 이 의뢰원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판결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권 해석위원회는 그건 결정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해석뿐이야. 근데 우리는 총회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가 마치 헌법재판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비약을 시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권 해석위원회가 최고다. 재판위원회는 재판만 하는 거지 해석이 최고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있다는 건데 헌법재판소하고 그건 천지차이죠. 그거는요. 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는 조직을 폐지해야 됩니다. 없어도 가능하고 재판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면 됩니다. 자, 감리교회 총회에 대해서 잠깐만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회 총회는 전통적으로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감독도 4년마다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자주 안 했어요. 요즘은 2년마다 하지만은 총회가 4년이기 때문에 감독 인구도 4년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 해방 이후에 당파 싸움이 벌어질 때에 총회 회기가 2년으로 바뀌었어요.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다시 4년 총회로 회기로 돌아갔어요. 4년, 2년, 4년. 그리고 78년도에 다시 2년 총회 회기로 돌아갔어요. 4년, 2년, 4년, 2년 이렇게. 왜? 감독 임기가 2년이 됐어요. 그때. 그리고 2003년도에 감독회장 임기가 4년이 됐어요. 4년. 그래서 4년, 2년, 4년, 2년, 4년 이렇게 총회 감독회장 임기가 변했고요. 뭐 총회는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하다가 감독회장 임기가 2년 되더라도 4년 되더라도 총회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되어 왔습니다. 총회 임기하고 감독회장 임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서로 안 맞아도 그냥 흘러왔던 거고요. 2003년도에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도입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2년제 감독회장에 대한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감독회장 임기는 총회원, 입법위원 과반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가 결정해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처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년제 감독회장 제도를 주장했지만은 입법위에서 번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감독회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그 안정감이 있다고 보는 건지 4년을 그냥 무난히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입법위원 같은 데 여러 번 참석해 보면요. 말은 안 해도 감독회장이 그래도 4년은 해야지.
감독은 2년이지만 감독회장은 그래서 이 감독과 감독회장을 이렇게 하나의 또 다른 직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앞으로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감독회장이나 감독이나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감독회장이 서열화가 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감독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법위에 총회 안에 입법위가 있죠. 자, 2년 총회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한번 총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입법위야. 또 그 다음에는 또 총회야. 그 다음에 입법위야. 2년마다 한 번씩 입법위가 자꾸 돌아갑니다. 이게 1995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자, 입법위에는 전문적으로 장정을 개정하고 잘 장정을 다듬자는 그런 취지인데 입법위가 설치되면서 2년마다 장정을 고치고 개정하고 하는 일에 재미가 들리는지요. 뭐 입법위 할 때마다 뭘 바꿔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신설해. 또 지나다 보면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 또 발견되기도 해. 또 폐지하기도 해 이렇게. 야, 이거 입법위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전문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만들었을까? 총회원들은요. 총회원 가운데 입법위원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때는요. 1995년에 입법위가 만들어지고 2003년도까지는 총회원 수의 4분의 1이 입법인이었어요. 만약에 1600명이 만약에 총회를 하려면 400명이 입법인인데 그게 2005년도에 가서 3분의 1로 변경됐어요.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지금 총회원 수가 1500명이야. 1500명의 3분의 1은 500명이죠. 지금은 500명이 입법인.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300명인데 무슨 감리교회 총회 입법인이 500명. 한 50명만 있으면 되겠으나 50명만. 그래서 이 총회원 가운데 입법인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감투예요. 명예야. 사실 그 명예롭게 입법위가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장정개정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어내면은 감독이 공고하고 그저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장정이 불완전하게 개정되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기 감리교회는요,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법이라는 건요, 연회면 연회, 총회면 총회에서 만들어요. 대개 전도, 선교, 교인 생활 뭐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요. 생활 지침, 신앙생활 지침 같은 거, 또 전도에 대한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하고 또 다음 연회에 또 보고하고 이렇게. 요즘은 법이 전문화가 돼가지고 입법위까지 생기는데 입법위까지 만들어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좋은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감리교가 발전한 것 사실 아니에요. 이게 좀 법의 그 아이러니한 속성 같은데 법에 좋은 법이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이 바울의 그 말씀처럼 순기능이 있지만은 너무 율법적이 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런 역기능도 사실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총회 대표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 선출 방법입니다. 제가 이 총회 대표 선출 변화를 보니까요. 총회원 수가 적을 때는요. 1975년도 그러니까 이게 연회가 이제 정착하기 이전인데 180명 내외야. 얼마 안 됐죠, 총회원. 지금 총회원 수가 법적으로 몇 명이냐면 1,500명입니다. 제한해서 딱 잘랐어요. 이렇게. 한때는 3,000명까지 된 때가 있었어요. 2003년도, 2001년도에는 3,000명은 굉장히 많죠. 자, 이 1,000명, 2,000명, 3,000명, 그 다음에 1,500명. 2005년도 4년제 감독회장이 실행되면서부터 1,500명으로 딱 잘랐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연회에서 총회를 뽑아. 처음에는 정의원 목사 10명당 한 사람의 비율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숫자가 많지 않고 정의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해봐야 뭐 100명, 2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의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총회원 수가 작을 때는요. 누가 감독이 되냐에 따라서 총회원에 대한 어떤 그 전용권이 있어요. 그게. 전용권이 있어가지고 총회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그쪽에서 총회원들이 감독 선거를 하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총회원이 많이 돼야 감독 선거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74년도에 24차례 감독 선거하면서 너무 실망해서 한쪽에 떨어져 나가서 갱신총회를 만들었잖아요. 갱신총회. 갱신. 이게 개혁, 갱신 다 좋은 말인데 그리고 4년 뒤에 통합총회 하면서부터 그들이 합의한 게 뭐냐면은 총회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냐가 이게 항상 문제였어요. 연회에서 총회 대표를 선출하는 기준이 뭐냐? 그때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연급제입니다. 연급제. 평신도들을 목사들을 연급이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연급제예요. 그게. 이 연급제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는요, 연급제가 최상의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왜? 감독이 전용권을 가지고 누구를 전용해가지고 막 지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연급제. 그래서 그 연급이 높은 사람을 순서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는 다 박수로 환영했어요.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야. 감독이 전행을 삼지 못하고 총회원들을 독점하지 못하고 이제는 일정한 연급이 든 사람들이 순위별로 가자는 거예요. 처음에 다 그걸 환영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는 사람만 가. 목사님들, 정회 목사들도 높은 사람만 가고 동수의 평신도도 장로들이 연급이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70이 거의 가까운 사람들, 60이 가까운 사람들은 노령층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로원이다 해서 원로원이라고. 젊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죠. 이게 원로원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 모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나 장로들은요, 이게 좋은 게 뭐냐,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당연 총회원이야. 당연 총회원. 그렇게 뭐가 좋으냐, 총회원이 돼야 선거권이 있고, 총회원이 돼야 본부에 명예로운 각국 위원들 많아요. 뭐 대단 사무국, 뭐 기본자산관리위원회, 실행부위원회, 재판위원회, 뭐 성교국위원회, 위원회가 많잖아요. 총회,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총회원이 돼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연예에서 총회원이 되는 순간에 나는 이제는 감독 선거를 잘해가지고 내가 뽑은 감독이 되면은 내가 성교국 위원이 돼야지. 아니면 내가 제된 이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본부에 있는 총회 각국 위원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대개 몇 명이냐? 400명이야.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조직수가 400명이야. 그러니까 400명이 2년마다 한 번씩 그 위원회 자리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감리교 감독의 권력의 구조입니다. 핵이야기서. 이 연급제라는 게 연급제로 총회 대표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명예롭지만은 감리교는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더 고착돼 있고.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회에서 연급이 높은 장로들은 연회 가는 게 낙이야. 낙. 얼마나 재밌어. 가면 총회 대표 총회 되지. 총회 가면 각국 의원들 되지. 조금 재수 좋고 좀 감독회장 인맥이 있으면은 재판위원장도 되지. 아주 뭐 그거 볼만하죠 그게. 아무리 젊은 목사가 똑똑해도요 절대 거기 못 껴. 거기 그 연급제 폐단이 어떤 식으로 그게 그 불똥이 튀냐면요, 선거 때마다 선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 총회원이 되는 게 1차 관문이고 총회원이 되면서부터 내가 누구를 지지해서 선거에 침을 밀어서 누가 당선되냐. 그러니까 선거에 이 사람들이 또 아주 꾼이 돼가지고요, 선거 때만 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야, 이번에 누구 뽑자. 그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총회 대표에 가서 재단 이사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감리교 감독 선거가 피튀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선거가 되는 거예요. 패거리 선거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건요. 제가 선거법 할 때는 제가 더 노골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정말 감리교가 정말 선거로 망치는 겁니다. 이게 의회제도하고 선거제도하고 또 재판제도하고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따로따로 놀질 않아 절대로. 의회제도가 잘 되면 선거제도가 잘 되는데 운영이. 의회제도가 벌써 이게 연급제가 고착되면서 원로원식으로 되면서부터 선거제도가 선거의 사람들이 비성상적으로 몰입하게 되고요.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의회제도의 잘못된 부분, 그 총회원 선출하는 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제도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은 2008년도에 그 유명한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다 적폐가 드러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감리교는 어차피 한번 뼈저리게 겪어야 될 사람. 그래서 12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나는 겁니다. 무효, 재선거 무효, 또 무효, 또 무효. 4번이나 계속 무효가 나는 거예요. 뭐 이거 소설도 아니고 정말 이런 일이 실제 이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 보면요, 한 군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회 제도에 뭔가 이게 불공정성이 때문에 땅 기울어지고 조직적으로 구조가 잘못되면서부터 교권에 대한 그 사람 집중도가 강해지게 돼요. 아주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감독 선거에 나가게 돼요. 패가 망신하고 돈 탕진하고. 제가 이런 걸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쭉 보면서 왜 총회 대표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 제가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만들어낸 답이 뭐냐면 연동제야, 연동제. 그래서 국회에 뭐 준연동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이전에 훨씬 연동제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 글도 쓰고 감리교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총회 구조가 제대로 되고 총회 대표들이 제대로 되고 독식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되고
선거가 과열되지 않겠다. 하나만 잘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